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볍고 튼튼해서 인공뼈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사실 튼튼한 망원경을 만들려다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세상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꾸더니 우리의 몸과 자동차 업계에도 혁신의 실마리를 제공한 망원경 이야기, 잠시 후 테크노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수요일 남국민 작가가 전해준 고량주의 경제학 먼저 복습해보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2월 10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고량주입니다. 본인 주 전공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솔깃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예.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분은 고량주에 대한 지식이 남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연말 송년회 때 뭐라 할까요? 안주거리로 아는 척할 수 있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하나하나 썰을 풀어봐 주시죠. 네, 우선 오늘 고량주를 왜 가져왔느냐 하면은 딱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송년회 시즌이 왔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음식점만 가도 이제 주변에 보면 이런 모임하는 곳이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또 그 시즌을 풍미하는 술이 있는데 요즘에는 알게 모르게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량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퍼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번에는 제가 직구 열풍을 소개해드렸는데 예. 오늘은 이런 고량주의 인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주류 산업의 트렌드 변화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량주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술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낯선 술인데 한국 사람들에겐 여전히 뭐 소주, 맥주 이런 게 익숙하고 최근 몇 년은 뭐 와인, 위스키 같은 게 좀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고량주는 정확히 뭐냐 하면은 좀 언뜻 떠오르기로는 중국 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아마 백주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전통 증류주를 백주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고량주는 이 고량이 원래 수수라는 작물을 뜻하거든요. 예. 이 수수를 발효해서 만든 걸 고량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주라는 범위 안에 이제 고량주가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수수를 발효해서 만든 술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냥 중국의 증류주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량주를 이제 어떤 의미의 술인지는 설명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 백주 이런 것들을 요즘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즐기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저보다 윗세대이실 이제 아버님 세대 이런 분들은 요즘도 그런 걸 많이 먹나? 좀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예. 사실 조금 더 시간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이런 말보단 빼갈이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었는데 예. 한동안은 이게 좀 명맥이 끊기다시피 하다가 얼마 전 한 10여 년 전부터 뭐가 인기를 끌었냐면 양꼬치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곁들이는 연태 고량주라고 하는 유명한 술이 이제 곁들여지면서 중국 술이 이런 맛이구나 많이 각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세대를 뛰어넘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그거 나 먹어봤어 마셔봤어 하는 술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친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도 고량주가 인기이긴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인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요. 그 중국에서 다 들여오는 물량이다 보니까 통계 자료가 딱 나와 있어요. 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양이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93억 원 규모인데요. 예. 이게 2년 전에 비하면은 2년 전엔 1,000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50%나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늘어난 거니까 가히 열풍이다 할 만큼 수입액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안 인기 있었던 위스키랑은 어떻게 비교됩니까? 이 수치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게요. 다들 많은 분들이 위스키 열풍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고량주가 위스키랑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서 더 재밌는데 최근에 인기라고 하는 위스키는 사실 요즘에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품이 꼈다 이래서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위스키가 반값이 되고 이럴 정도였는데 사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위스키 수입량은 1,81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위스키는 지금 좀 정점을 지나고 있었던 거고 사실 그 사이에 치고 나온 거는 고량주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말씀 주신 통계를 딱 보니까 위스키는 지는 술이고 고량주가 뜨는 술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절대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위스키가 한 10배 이상 더 훨씬 규모가 크기는 한데요. 예. 지금 그 틈새를 고량주가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게 더 재밌는 건 젊은 세대다라는 건데 사실 위스키 열풍도 원래는 아빠 술, 아빠 찬장에 들어있는 술 이런 이미지였던 걸 깨준 게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고량주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보면요. 이런 고량주 병들이 굉장히 좀 색깔이 빨갛고 화려한 게 많은데 예.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그런 인증 같은 것도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좀 힙한 또 레트로한 패션 아이템처럼 활용해서 뭐 SNS도 올리고 실제로 마셔보니 맛도 독특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고량주라고 통칭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한테 사석에서 설명해 주실 때도 고량주가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고 늘 말씀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고량주 이건 어느 종류인가요? 제가 이제 조금 입문으로 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꼬치에 곁들이던 한 병에 10,000원도 안 하던 저렴한 거였다면 사실 요즘은 더 고급 고량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 비싼 술로요? 그렇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그 수입하는 물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금액은 50%나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또 재밌는 건 수입하는 양, 그러니까 리터 단위로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수입한 금액은 1.5배가 됐는데 예. 수입한 양은 그대로란 말은 예. 양이 그대로인데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리터당 네. 가격이 더 비싼 술이 더 수입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량주가 저렴한 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슬금슬금 고급 술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이런 익숙한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뭐 중국 소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그 맛이 있는데 지금 고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짭짤한 맛이 나는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마오타이주라든지 뭐 3대 명주 중에 꼽히는 우량해라든지 이런 중국의 국주로 꼽히는 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또 중국에서도 한국 수출이 잘 된다 하면서 라인업을 점점 높여가면서 우리나라 그런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량주 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이 저렴하게 그냥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술로 분류됐었는데 이젠 이미지가 싹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스키랑 경쟁하는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소주랑 경쟁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위스키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에서 주류 배달에 대한 통계를 냈어요. 예. 근데 주문량 1위를 주종별로 발표를 했는데 고량주 부문에선 주문량 1위가 10,000원대 저렴한 술이 아니라 10만 원이 훌쩍 넘는 무려 알코올 도수 52도짜리 고량주가 차지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고급 술 시장에서도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급 술 그러면 위스키였는데 갑자기 고량주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선 고도주, 이런 도수가 높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지금은 고량주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스키에 경쟁자가 되려면요. 적어도 도수가 한 40도가 넘는 고도주여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시장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주조, 양조 기술상 이렇게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드는 건 정말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사실 요즘은 21세기에는 기술력 한 반도체지만 예. 이게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엔 사실 이 술을 빚는 능력이 그 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산출물인 곡물을 집어넣어서 예. 뽑아내는 화학 기술인 건데 이게 서양에서는 대표하는 게 위스키였다면 동양에서는 가장 역사와 문명이 오래된 국가 중 하나인 중국 술이 그 자리를 차지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돌고 돌아서 두 술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시장을 오직 이 두 술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량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거 위스키가 너무 비싸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격이 사실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요. 아까 우리나라에서 위스키의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위스키의 인기가 끌고 마치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특정한 주종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들어오면 예약 문자를 해가지고 손님한테 아는 손님한테만 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가격이 조금 즐겨본 분들은 아시는데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똑같은 술이 반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면세를 2병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술을 2병만 사오면 비행기 값을 번나는 얘기가 될 만큼 한국에서 술값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는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아 하고 있었는데 고량주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술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왜냐면요, 물론 다른 술이라 동일선상에 놓긴 힘들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라도 크고 인구가 많잖아요. 즉 14억 명이 먹는 술을 우리나라 수입해 오는 건데 예. 위스키는 생각해보면 뭐 본고장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예. 여기서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오는 술이랑 14억 중국인들이 먹는 술 시장을 경쟁을 해봤을 땐 사실상 반값 정도에 더 즐길 수 있다 하니까 술을 좋아하는 분들일수록 그러면 나는 위스키 말고 고량주 마실 거야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같은 어떻게 도수 높은 술을 즐길 때도 위스키보다는 고량주가 흔히 말해서 가성비가 더 높은 술로 분류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술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안동소주 같이 증류주로서 도수 높은 술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위스키라든가 고량주처럼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입맛은 지금 점점 더 높은 술, 고급 술로 시장을 변해가고 있어요. 예. 소득이 변하니까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마저도 매우 높은 도수의 술이 이제는 익숙해요. 예. 왜냐하면 요리처럼 그 술을 먹는 문화가 자리 잡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입맛이 높아진 걸 수준을 따라와 줘야 되는데 매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술이 그 시장에서 정면 대결할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렇게 이유가 있냐면요. 이런 고도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농업시대에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수백 년 동안 이런 전통이 이어져 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이런 증류하는 기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소주라는 게 사실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서 먹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로 치면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 건국하고 경제를 개발할 때는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쯤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런 쌀로 술을 빚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술을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는 곡물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는 부자들 그 술 먹자고 우리 먹을 쌀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실용적 이유였지만 그 당시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인 주조법은 좀 전통이 끊겼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녹색병 하면 아는 그 소주, 예. 희석식 소주가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나름대로 역사적 맥락에서 그 당시에는 희석식 소주가 대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뀐 것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희석식 소주마저 그 위상이 흔들릴까 봐 전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희석식 소주, 그러니까 소주라고 보통 부르다 보니까 그냥 뭐 소주는 소주 아닌가 할 수 있는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예. 증류를 하는 건 증류를 할수록 도수를 높여서 40도, 50도까지 높일 수 있는 건데 예. 보통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는 지금 16도, 18도 이렇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카사바 같은 저렴한 재료에서 전분을 뽑아서 그걸 발효해서 여기다 물을 타고 감미료를 더한 예. 그러니까 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경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표 술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전 세계 증류주들 중에서 이 소주 판매량이 압도적인 1등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우리는 알잖아요. 도수가 낮고 맞습니다. 병 자체의 용량이 작으니까 우린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하면서 많이 시키니까 압도적인 통계상에는 1등이지만 이게 이런 독특한 상황 속에서 1등이지 앞으로는 계속 위상이 흔들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산업적인 관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류를 먹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 식품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주 제조 기업인 하이트즐로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나 감소했어요. 이야, 24%나요? 사실 술 같은 경우는
경우는 경기를 많이 안 타서 불황에도 강하다, 방어주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보통 술은 그냥 먹는 걸 비슷하게들 먹잖아요. 예.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런데 더 위험한 이유가 소주 매출이 4% 정도 줄어든 겁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소주 시장에서 하이트진로가 70%를 차지한 독점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의 소주 매출이 줄었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도 더 이상 한국식 소주를 잘 안 먹고 있는 게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위스키라든지 와인, 고량주 같은 수입산 술들이 차지한다는 거죠. 예. 요즘은 회식 문화에서 폭탄 돌리는 문화 이런 것도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건데 역설적으로 이 기업에서도 맥주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맥주는 즐기는 문화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회사 회식의 상징이었던 폭탄주 문화는 코로나 전후로 해서 정말로 많이 사라졌잖아요. 예.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 폭탄 말아먹는다 하면은 아직도 그런 술을 먹나? 굉장히 당황할 만큼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고 그렇다고 이 녹색병 소주를 그냥 이것만으로 혼술을 하거나 분위기 있게 마시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전에 한참 경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마다 오히려 소주 매출은 더 늘기도 했다 이런 소리도 들을 만큼 서민들을 위로했던 대표적인 술이 소주였는데 이제 점차 외면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문화가 바뀐 건데요. 예전에는 술 하면은 일단 저렴해서 많이 먹고 오래 먹고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음식의 일종으로 보고 그 자체를 즐기려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외처럼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술이 그렇다면 다 뒤처지고 있느냐? 희망적인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통계도 있는데 지난해 전통주 판매량은요. 2020년보다 2배나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전국에 전통주를 판매하는 보틀숍이나 양조장이 정말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더 좋은 소식은 이거를 사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이른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술을 다 먹고 수입산 술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더 다른 술로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술도 고량주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로 봐서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고량주 만드는 회사가 엄청난 시가총액을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이 뭐 그래도 그게 큰 산업이 될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보면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마오타이를 만드는 귀주 모태주인데 여기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 정도 돼요.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열심히 최첨단 반도체 만들어서 이룬 시가총액을 그냥 마오타이라는 술 만드는 회사가 지금은 하고 있다. 근데 이 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술 산업이라는 게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전통 술부터 해서 고순도의 증류주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육성하려면 제가 알기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사실 그 술의 판매가에다가 그대로 주세를 물리다 보니까 예. 비싼 술을 만들수록 비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술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고급 술을 만들어봤자 너무 비싸서 팔리지가 않아.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스키 같은 고급 술을 사려면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전문가들의 입장도 이거를 그냥 그 몇 리터인지에 따라서 붙이는 세금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제조 원가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세금 부담을 낮춰서 우리나라의 고급 술 문화, 전통주를 좀 키워보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급 술이 되려면 나름대로 묵혀두는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세금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추가적으로 붙어서 비싼 술로 분류될 텐데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1년 안 된 바로 증류한 술들이 희석돼서 판매되는 소주가 그동안 붐업을 이뤘던 이유를 거기서 찾던데 이런 제도 개선은 언제쯤 추진된다고 하던가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냈는데요. 이런 주세 개편에 대한 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부의 안에 따르면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제도를 정부안대로 바꾸면 한 20%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고급 술 시장이 가격이 낮아지면서 조금 더 고급 술로 이제 만드는 사람도 마시는 사람도 옮겨갈 수 있게 해놨고요. 말씀하신 이런 발효 기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우리 술 기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거에 포커싱되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좀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의 제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업적인 관점보다는 곡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관점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국민 기자님은 국내 전통 술도 좀 드셔보셨을 텐데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그런 증류 같은 기술이 한국도 또 기술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걸로 유명하고요. 무엇보다 막걸리 시장 같은 경우 정말 종류가 수백 종인데 예. 창의력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K-팝이 창발할 때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도 개편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둘이 술 한잔 할 때는 이번에는 전통술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신기반기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꾼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과학의 세계, 또 공학의 세계로 가보나 했더니 의외로 친숙한데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이는 소재네요. 바로 망원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혁명을 있게 한 것이 사실 망원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걸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하게 되는데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관측을 설명할 때 있어서도 두 이론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증거가 짠 하고 나와서 네. 천동설이 부정되고 지동설로 변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런 사례가 지동설에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상식적인 거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면 왜 우리가 못 느끼냐. 마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움직이면 느껴지잖아요. 예. 못 움직이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요. 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그럼 우리가 태양 주변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시차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차가 왜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는 정밀한 관측이 된 다음에나 가능해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한 관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눈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무언가 기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망원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망원경이 발명됐기 때문에 그 이후 과학혁명이 도래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망원경이 발명된 것 자체가 과학혁명 직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돋보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망원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네로 황제, 우리가 아는 그 네로 황제가 예. 에메랄드를 사용했다고 해요. 에메랄드를 잘 가공을 하면 이제 돋보기처럼 만들어질 수 있겠죠. 중국은 뭐 송나라 때부터 돋보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 이걸 눈에 고정시켜서 안경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13세기 후반입니다. 예. 이탈리아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이 된 건데 우리가 베네치아 가면 유리세공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리를 가공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곳이 베네치아고 사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였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때는 볼록 렌즈만 사용을 했는데 15세기 중반이 되면서 오목 렌즈가 등장을 했어요. 예.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목 렌즈의 원리 자체는 뭐 그냥 오목하게 만들면 되니까 만든 다음에 야 이걸 대체 어디다 써먹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물체를 보는데 다 작아 보여. 예. 작아 보이는 걸 갖고 어디다 쓰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바로 근시를 교정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 나오게 됩니다. 네. 1608년입니다. 네덜란드의 안경을 제작했었던 안경 제작사인 한스 리퍼시가 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적절하게 겹쳐봤더니 갑자기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깝게 크게 보이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망원경을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며칠 몇 주 사이에 막 특허 출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줬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스 리퍼시가 실제로 망원경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네. 특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특이하네요. 비슷한 특허 출원을 많이 요청했다고 안 해준다는 것도 특이하네. 그렇죠. 나중에 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 막 시차를 소송 걸릴 두고 텐데. 그렇죠. 네. 그때는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발명품이 유럽 사회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급격하게 퍼지게 되는데 불과 1년 후입니다. 예. 1609년
그 유명한 갈릴레이가 예. 특허가 있었으면 샀어야겠지만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굴절 망원경을 제작을 합니다. 지금 보면 당연히 조잡하겠죠. 예. 당시의 렌즈 성능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조잡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망원경으로 갈릴레이가 다양한 천체를 관측을 하고 그래서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얻게 돼요. 증거가 없이 그냥 사유에 의해서 우리 생각에 의한 그런 가설은 과학은 아닌 거거든요.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저작을 내게 되는데 네. 그때는 사실 망원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학자 집단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거다. 근데 망원경이 있었고 갈릴레이가 주장했었던 바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퍼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굴절 망원경을 만들었다는 건 굴절 망원경의 좋은 점은 저거잖아요. 관측하기가 편한 거. 맞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자주 관측하고 싶은 욕구가 거기서 드러난 것 같은데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제일 먼저 뭘 봤어요? 그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조잡한 걸로 목성의 4대 위성을 첫 번째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금성이 마치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금음달처럼 이렇게 변하잖아요. 달이 네. 변하는 것처럼 금성도 그렇게 봤더니 식이 있다, 식변화가 있다는 걸 발견도 했고요. 달 표면을 봤더니 토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 지구처럼 지형이 있더라. 산이 있네, 크레이터가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보일 정도면 성능이 괜찮았네. 꽤 괜찮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살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장난감 망원경 정도 수준이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토성을 관찰해봤더니 예. 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 있죠. 토끼 귀 같이 예, 귀가 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밀키웨이라고 하는 그 은하수를 봤더니 분명히 뿌옇게 구름처럼 있는 밀키웨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우유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다 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 망원경 덕분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동일한 관측과 발견을요, 저렴하게 3만 원, 5만 원으로도 살 수 있는 망원경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견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거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목성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예. 서울 하늘에 별이 잘 사실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높은 곳에 이게 고도가 높은 곳에 머리 끝 부분에 유난히 밝은 별이 있는데 본 적이 없어. 저 별 뭐지 싶으면 10중 8구는 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별 관측 앱을 아무거나 깐 다음에 예. 그냥 이제 위를 딱 가리키게 되면 이 안에 다 자세를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센서를 가지고 그 별이 뭔지 이름을 알려줘요. 그래서 아마 목성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목성을 쌍안경이나 망원경 같은 걸로 보면요. 아주 밝은 목성이 보이고요. 예. 그 옆에 조그맣고 귀여운 별들이 일렬로 토도독 있는 게 보여요. 네. 이게 바로 4대 위성인 건데 매일 스케치를 해보게 되면 그 4개의 밝은 위성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갈릴레이가 관측을 했었던 건데 예. 이게 일종의 간접 증거입니다. 아니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며. 그런데 저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들 입장에서는 중심이 목성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꼭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이걸 망원경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또 달이 울퉁불퉁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당시에는 천상계와 지상계가 따로 있었어요. 별은 천상계의 것이고 수정구여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균열이 가서 천상에 천국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천상계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럼 달은 지구처럼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야 신성해야 해요. 예. 근데 봤더니 뭐야 저거? 지구 표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크레이터들이 있네? 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 일종의 그래? 달이 저러하다면 별들도 지구랑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네. 일종의 증거인 거죠. 네. 그런데 망원경은 대체 어떤 원리길래 그렇게 멀리 있는 물체가 그렇게 가까이 보이는 걸로 쫙 당겨주나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망원경은 빛의 경로를 휘게 하는 겁니다. 예. 휘게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키워서 본다, 확대한다가 아니고 빛을 모으는 겁니다. 예. 우리 눈동자의 크기가 있죠.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맑은 눈에 커다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망원경의 눈동자에 해당하는 대물 렌즈가 더 큽니다. 네. 그럼 더 커다란 렌즈로 들어온 빛들을 모아서 예. 조그마한 관을 통과시킨다고 생각하면 그게 망원경인 거예요.
그렇다고 밝게는 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까이 보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일단 빛을 모았습니다. 아주 밝아졌어요. 예. 그러면 원래 꽤 커다란 면적을 들어온 빛을 다 작게 모았으니까 이제 작아졌지만 예. 어차피 밝아졌겠죠. 예. 우린 그 덩어리 빛 중에 일부를 확대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커지는 건데 사실 크게 하는 건 쉬워요. 예. 그냥 볼록 렌즈만 있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배율의 렌즈를 사용하면요. 예. 아주 저렴한 가격에 100배, 1000배 확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0배를 본다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원래 1000분의 1로 작았던 부분을 우리가 크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두워집니다. 확대를 많이 하면 어두워지고요. 또 하나는 그 대물 렌즈가 정밀하게 가공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보이긴 보이는데 의미가 없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작은 우리 손톱만한 이미지의 사진을 예. 우리가 사진관에 가서 이거 정말 크게 이제 확대해서 인화해 주세요라면 해주긴 해주거든요. 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겠네. 크긴 큰데 뿌옇게 나오겠죠. 그렇겠네. 똑같습니다. 빛을 모으는 대물 렌즈가 아주 가공이 정밀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확대를 아무리 해봐야 어두워지고 상이 흐릿한 상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빛은 파장별로 굴절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리즘 네.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지개 생각해도 됩니다. 네. 무지개처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장치, 특수한 구면,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야지만 정밀하고 커다란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빛의 경로를 바꾸는 게 렌즈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렌즈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빛의 경로 수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울이죠. 그렇죠. 거울입니다. 우리 놀이공원 가면 거울로 왜곡된 상을 만드는 장치도 있잖아요. 그 앞에서 보면 막 뚱뚱해지기도 네, 하고 맞아요. 키도 작아지기도 하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옆에 숟가락이 있으면 한번 숟가락을 들어보십시오. 볼록거울, 오목거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그렇죠. 거울의 곡면을 잘만 가공하면 빛의 경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한 굴절 망원경은 참 멋진데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렌즈 가공이 어렵고 비쌉니다. 그리고 렌즈가 커져야 빛을 더 잘 모으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집니다.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망원경의 렌즈가 1m가 넘어요. 지름이. 네. 그렇게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리고 그 무거운 렌즈를 튼튼하게 버티게 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생각해보면 대물 렌즈는 다 볼록 렌즈거든요. 네. 그러면 렌즈 자체의 무게가 커서 깨집니다. 생각해보면 볼록 렌즈니까 가운데는 두꺼운데 옆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링을 껴갖고 무언가 고정을 시켜놨다 1m 깨지기 정도 쉽네. 되면 깨져버립니다. 예. 깨지고 사실 처집니다. 아. 이것도 중요해요. 렌즈 자체가 유리가 아무리 단단하다고 한데 예. 1m, 2m짜리를 공중에 띄워놓으면 처지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은 크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통도 길고요. 그래서 빛을 굴절은 시키는데 많이 굴절시키기가 어렵고 예. 만약에 안 되겠다 싶어도 그냥 확 하고 굴절을 시켜버리게 되면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색수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상이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울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렌즈는 너무 좀 비싸기도 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거울의 반사를 이용한 반사망원경인데 가장 유명한 반사망원경이 네. 아까 갈릴레이의 굴절망원경 유명한 것처럼 네. 유명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바로 뉴턴식 반사망원경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울은 잘 정밀하게 깎았어요. 그 다음에 렌즈는 공중에 띄워놔야 되지만 예. 거울은 그냥 뒤에다 잘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거운 렌즈를 버틸 필요도 없죠. 거울이니까 색수차도 없고요. 큰 거울은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구경을 키우기가 쉬워요. 구경을 키운다는 거는 훨씬 더 밝은 빛을 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천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혹은 엄청나게 확대를 하려면은 빛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사망원경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구경 반사망원경, 대구경 망원경들은요 전부 다 반사망원경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대물 렌즈로 굴절 망원경은 앞뒤가 막혀 있거든요. 예. 근데 반사망원경은 뻥 뚫려 있고 뒤에 그냥 거울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통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 있다가 이제 차가운 곳에 가면 거기서 얼렁울렁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상이 안정되지도 않고 빛을 반사시켜서 저반 렌즈로 보내야 되니까 거울이 가운데 하나가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망원경 중간에 떡하니 뭔가 이물질이 있는 거죠. 더 상이 약간 흐릿해집니다. 가운데가 시커멓게 막혀 있지는 않아요. 시야가. 도넛처럼 보이진 않지만 약간 흐릿해지기도 하고요. 렌즈는 예. 자기 스스로 빛을 약간 흡수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 보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울은 빛을 100% 반사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아무리 은을 코팅하고 금을 코팅을 해도 빛의 일부가 거울에 흡수돼서 손해를 보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빛을 10%나 흡수했어. 어두워졌어. 그러면 2배 크게 만들면 되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사 망원경이 지금은 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직업에 대한 상식 중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천문학자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우리 천문학은 별 볼 일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찮다는 뜻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 정확히 제 농담을 읽으셨네요. 의외로 별을 관측하고 싶어서 천문학자가 되긴 하지만 천문학자는 육안으로 별을 보는 일은 거의 없고 맨날 모니터 화면을 쳐다본대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에서 별이 더 이따시만하게 보이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무슨 꺾은 선 그래프 같은 전파 같은 걸 보고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파 망원경 그런 거 같은데 이건 그럼 뭐예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훨씬 더 별을 사랑하니까 네. 매번 보는 거고 정말 그 천문학자분들은 이미 데이터로 온 것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파 망원경도 그렇고 우리가 우주 망원경 허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명한 우주 망원경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긴 했는데 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 재료로 쓰고 있는 거죠. 더 예쁜 사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빛들을 잘 분리해서 더 이제 우주의 최초의 모습을 더 관측한다든가 더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망원경의 종류를 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전파 망원경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가시광선만 보지? 가시광선은 사실 전자기파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자기파라면 자외선, 적외선, 원적외선, 전파, X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리 시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는 가시광선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것들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천문 연구를 위한 다양한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대기를 들어올 때 대기권에서 적외선과 자외선이 다 흡수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걸 관측하기 위해서는 대기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 망원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예. 적외선을 주로 관측하는 스피처 우주 망원경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감마선을 관측하는 컴퓨터 감마선 관측선도 있고 이름만 들어도 X선을 관측하게 생긴 X선을 관측하는 찬드라 X선 관측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어떤 스펙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근자외선까지 관측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주경이라고 해야겠죠. 커다란 그 반사 거울이 네. 지름이 2.4m예요. 야. 그리고 요즘 핫하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네. 아까 말씀드린 스피처 우주 망원경의 후속인데요. 적외선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주경의 지름이 아까 허블은 2.4m였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6.5m입니다. 이야. 훨씬 크죠. 예. 그 직광 면적이 그 빛을 모을 수 있는 그 면적이 허블의 6배나 되기 때문에 6배 그 아주 어두운 천체들까지도 관측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전파 망원경은 네. 아예 그냥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아주 긴 전파를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로 정교한 렌즈나 거울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크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이걸 분석하면서 어떤 전파들이 어디서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수 망원경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망원경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 과학이고 경제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공뼈 만드는 재료 중에서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재료가 있거든요. 네. 예,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이 인공뼈 만드는 재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망원경을 크게 만드는 기술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원경이 클수록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건 기본 방금 말씀해 주신 상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은 반사경 소재가 그러면 밀도를 작게 하면서 고강도의 어떤 그런
그런 물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리콘 카바이드가 들어갔고 이게 지금은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또 열에도 강한 소재가 돼서 인공뼈 말고도 다양한 뭐 항공기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 등 이런 데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천문학이 마치 이제 원래 이걸 개발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순수 과학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많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결국 우주로 올리면 장애물 없이 더 잘 보이니까 우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상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런 건 없나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생각해보면 우주로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상에 훨씬 더 커다란 망원경들이 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이 실제 참여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있어요. 2025년에 완공 예정인데 이 망원경은 직광 면적이 22m급이고 해상력은 25m급이에요. 아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6.5m였잖아요. 예. 이건 22m, 25m급이기 때문에 훨씬 큽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참여하고 있죠. 참여하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분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여기서 관측한 결과들을 예. 우리가 10% 정도 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럼 실제로 1년 중에서 한 달 정도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예. 나중엔 전부 다 공개하게 되긴 네네. 합니다. 당연하게도 지상의 망원경을 건설하는 게 우주 망원경보다 싸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까 대기 활동 때문에 왜곡이 된다면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보정하는 그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걸 적응광학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즘 카메라 렌즈나 스마트폰에 보통 보면 손떨림 보정 장치가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요즘 제일 신기해하는 기술이에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냥 다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손떨림 보정은 손이 떨리는 거를 감지를 해서 렌즈나 센서가 움직여서 보정을 하는 건데 예. 정확히는 적응광학은 어떤 거냐면요. 원리는 간단해요. 레이저를 하늘로 쏩니다. 그럼 그 레이저가 한 점으로 원래 모여 있어야겠죠. 예. 근데 그 레이저를 가이드 삼아서 공기의 산란 상태를 감지를 하고 이걸 실시간 보정을 하는 건데 점이어야 하는데 네. 내가 쏜 레이저가 점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가이드 별이 선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점이어야겠죠? 예. 그럼 점으로 거꾸로 연산을 수행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대상도 같은 대기층을 지났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수시간에 집어넣어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높인 해상력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큰 구경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외선은 관측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주 망원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거고 정말 초거대 망원경의 경우에는 지상의 초대형 천체 망원경이 더 유용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일종의 손떨림 보정 장치가 저는 메카닉하게 셔터가 뭐 더 빨리 눌린다든가 이런 줄 알았더니 약간의 이 알고리즘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백업이 돼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뭐 하나 더 얹어볼까요? 네. 천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네. 우리 그 미니 블랙홀 들어보셨죠? 미니 그 블랙홀. 스티브 호킹 박사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질량은 네. 에베레스트만 한데 그 에베레스트만 한 질량을 가진 물질의 크기가 우리 손톱끝만 하다.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초미니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자신이 이론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걸 증명하기 위한 많은 아까 말씀 주셨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의 원천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수 과학에 대한 투자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걸 뭘 투자하냐라고 얘기할 거가 아니더라고요. 기술은 확보해 놓으면 이게 진짜 어디 튈지를 몰라서 어떤 우리가 쓰는 물건에 적용될지 모른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와이파이 같은 어떤 그런 원천 기술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어떤 IT 혁명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기초과학을 위한 연구들이 어떻게 응용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정말 밝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패닉의 UFO입니다. 오늘 망원경에 대해서 배워봐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